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온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3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류에겐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또 다른 33년을 떠올립니다. 어느덧 그날로부터 3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월 영령들이 민주의 넋이 되어 잠들어 있는 도시 광주. 33년 전의 총성은 아직도 가슴 깊숙한 곳까지 박혀있고, 빛의 도시 광주에 올해도 5월이 찾아왔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학살의 주범들은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학살자들이 만들어낸 폭도와 빨갱이란 말은 오랫동안 주홍 글씨로 남았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며 5.18은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을 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죽음이 되다오. 거룩한 죽음이 되다오. 인터넷 극우 사이트에서는 태극기로 덮인 5월 희생자들을 홍어상자에 비유하며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과 유언 비어들로 5월 광주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비방하며 역사를 부정하려 할까요? 우리의 5월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5월 20일 저녁 광주 남동성당에서 5.18 기념 미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미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 전달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5.18 기억과 역사 제5권 천주교 편입니다. 1980년 5월 가톨릭교회는 광주 민중의 고통에 스스로 동참해 고난의 십자가를 나눠가지고 가시밭길을 자처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항쟁에 참여한 사제들과 평신도 29명의 증언을 정리한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광주에 대한 마지막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내 여러 가지 그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와의 갈등도 있고 그런 기간도 있고 근데 가장 저로서 마음을 가장 깊이 마음에 아팠던 것은 광주 그거였어요. 예. 5월의 신부로 잘 알려진 김성룡 신부. 그는 사제직에서 은퇴한 후 완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보내온 자신의 5.18 인터뷰 녹취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그는 광주 남동성당의 주임 신부였습니다. 남동성당은 항쟁의 중심지였던 전남도청과 가까이 있었고 그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에게 5.18은 사제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내 삶 안에서 광주민주항쟁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 그때 나는 정말
신부로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셨어요. 네.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게. 5월 이전의 광주는 그에게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 그날의 광주는 공포와 피로 물든 혼란의 도시였습니다. 젊은이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야만의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폭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하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문을 열지 마십시오. 누가 이 군인들을 미치게 했는가? 국민을 살상하라고 명령한 원흉은 누구인가? 국가 권력의 무차별한 폭력 앞에서 광주는 절의 고도 속에 버려진 듯 외로움과 공포 속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피로 물든 광주를 보며 십자가를 나눠주기로 결심한 또 한 사람. 윤공희 대주교입니다. 그는 80년 5월 당시 광주 교구장으로 봉직하며 항쟁의 중심에서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 막 집에까지 들어가서 잡아오고 차에 실어가고 이렇게 했고 그렇게 험악하게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국군이 저럴 수가 있을까? 국군이 저럴 수가 있나? 우리 군인인데 우리 형제들이고.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다음 날인 18일 학생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금남로에 집결합니다. 그런데 공수부대원들은 시위 진압이라기보다는 적군에게 보복을 하듯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시위대의 해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 6층이 사무실이었는데 이쪽 그 금남로 쪽으로 내다보기도 하고 저쪽으로 내다보고 그랬는데 한 그 군인은 젊은 사람 며칠 잡아가는데 이렇게 그 태권도 하는 식으로 쭉 이렇게 발을 떠가지고 발로 막 차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폭행. 윤공희 대주교는 당시 피 흘리는 시민을 보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자괴감이 지금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다쳤더라고요. 와이셔츠를 입고 저걸 벗어 들으려고 했는데 피가 막 나요. 피가 나고 그래 크게 얼핏 보기 아이고 저 사람한테 빨리 어디 응급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겁이 나서 못 내려갔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못하고 비교하는 사지에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두고두고 많이 했어요. 19일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분노한 시민 10만여 명이 금남로에 모여들었습니다.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자 위협을 느낀 계엄군은 더욱더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광주역 앞에서는 공수부대의 첫 발포가 가해지고 시민 2명이 사망합니다. 파악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참 어떤 놈의 치를 떨게 하는 그런 분노를 느끼게 하고. 다음 날 김수환 추기경은 광주 항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두환을 찾아갑니다.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 목적은 하여튼 이런 유혈 사태를 말하자면 이렇게 지속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려고 간 거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또 몇 마디 하고 있으면은 전화가 오고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서 근데 시시각각 광주에서 사태가 자꾸 이렇게 또 상황이 악화돼가는 군은 자기들 편에서 볼 때도
전두환 씨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시내버스와 택시 등 200여 대의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금남로까지 차량 시위를 벌입니다. 계엄군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운전기사들이 합세하면서 광주 시위는 학생 중심에서 시민 전체로 확산되고 계엄군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 지역 난동은 치안 유지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치안 유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김수환 추기경은 이날 오후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만나 평화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군이 너무 깊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이야기했을 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자기가 계엄사령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군이 정치에 직접 개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장군의 말은 믿겠다고. 이 장군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그렇지만은 모두가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 편에서 전두환 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두환 씨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군부의 야욕 앞에 추기경의 호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정말 광주 그 사변 또 안에는 너무너무 그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아마 내가 그 표현을 쓰기는 싫어하는데 그냥 하여튼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어요. 항쟁 나흘째 광주 지역 신부들이 호남동 성당에 모였습니다. 계엄군과 시위대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제들은 제의를 입고 거리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폭력적인 방식의 사태 해결을 양측에 호소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제들이 우리가 시민과 계엄군과 대치 상태에 있는 그 거리로 우리가 제의를 입고 나가자. 사제들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거리로 내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측은 사제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시민들은 폭도들이고 범법자일 뿐이었습니다. 시위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오후 1시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애국가는 집단 발포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시민들 54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금남로는 피로 붉게 물들어갑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당신 백성을 구하소서. 불의에 찬 이 세상에 억눌려 신음하는 당신 백성을 구하소서. 그날 오후 시위대는 생존을 위해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시외로 빠져나가 경찰서와 파출소의 무기고를 열어 총기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도청으로 다시 집결해 군경 저지선을 향해 진격해 들어갑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이들을 시민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계엄군은 퇴각하고 시민군은 도청을 점령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먼저 간 이들의 삶을 대신 살아야 했습니다. 올해로 사제 수품을 받은 지 50년째. 그토록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그의 삶은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떳떳했던 순간인 동시에 살아남은 자로서의 미안함,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늘 어지럽힙니다. 뭐라고 할까? 하여튼 가슴 아픈 달이야. 저한테는 5월달이 그렇게 좋은 달만은 아니야. 살아남은 자의 뭐라고 할까? 멍해라고 할까? 그때 죽지 못, 같이 죽었으면 좋네.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아서 산 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머리에, 가슴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들. 아픔뿐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광주 시민이라는 것이 가슴 벅찰 만큼 자랑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광주는 시민이 주인이 됐습니다. 진정한 민주사회가 건설하기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들은 최후의 이름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싸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광주 시민들은 치안 부재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계엄군이 시내로의 진입과 통신을 차단해 물자가 부족해도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거리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을 먹였습니다. 밥과 피를 나누며 서로의 생명을 나눴던 사람들.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피가 모자라 수술을 받지 못하자 시민들은 앞다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5월의 광주는 거대한 슬픔의 공동체이면서 나눔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광주 민중한 그 사이에서 강도도 없고 피도 없고 서로 나눠 먹고 정말 별천지에서 정말 해방 광주,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광주에서 살았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내가 일찍 만졌던 것 같은데 일찍 만져서 보고도 하는 게 그랬는데 시민들이 아주 불신하고 야유하고 그랬죠. 여기 아주 완전히 사람들 인산인해를 해봤죠. 그때 처음에 수습위원들 처음에 했던 분들이 상무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무기 해소하라고, 무기 해소하라. 그 이야기,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뭐, 대안도 없이 그냥 무기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22일 낮,
도청에선 교수, 언론인, 종교인 등 15명을 대표로 최초의 시민수습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군의 과잉진압 인정과 연행자 석방 등을 담은 수습안을 들고 계엄군 측과 협상을 벌입니다. 하지만 계엄군 측은 무조건 무기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수습위원회는 무기 회수를 결정합니다. 시민군에게 무기가 불려 있으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대치 상태에서 그 소위 5.18 사태가 오래 장기화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무기는 일단 회수를 해야 한다. 수습위원들은 무기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군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협상 결과가 미온적이고 굴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무기 회수 이전에 계엄 해제와 구속자 석방 등을 먼저 선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것도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도 또 5.18에 대한 진정한 진상도 책임도 누가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이 어떻게 무기만 회수해서 반환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되느냐. 시민군이 절대 무기를 내려놓지 못한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발라가지 않는 이 또 하나는 그러한 보장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이. 최후의 보루다 이거. 우리는 최후 1인까지라도 대결해서 싸우겠다. 그날 남동 성당에서는 홍남순 변호사와 조아라 여사, 명노근 교수, 김성용 신부 등 16명이 모여 별도로 수습 대책을 논의합니다. 도청에 있는 수습위원회가 신임을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 남도에 모여있는 그때 홍남순 변호사라든가 또 이능구 변호사도 있고 위원회를 뭐 조직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된 거를 말을 하길래 그러지 말고 조직을 따로 만들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용 조직이라고 할까 이런 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조직이 둘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도에 모인 우리 모인이들이 도청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냥 같이 만나서 해라. 23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와 남동수습대책위원회가 도청에서 만나 합동수습대책위로 전열을 정비합니다. 합동수습대책위는 7개 항목의 수습대책을 결정하고 계엄군과 협상을 벌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 좋은 의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상전화를 가지고 전국 계엄당국 본부에 이제 문의를 한 모양이 이 내용을.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다 거절. 그래서 다 거절되고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었어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부대한다. 협상은 결렬됐고 시민들의 외침은 더욱 거세고 뜨거워졌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해방 광주는 오히려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주교회의가 소집됩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5.18에 관련된 의견서를 냅니다. 이 한민족이 6.25보다 엄청나게 큰 그 사건을 우리가 접해서 정말로 그 슬픔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과 더불어 군부든 이 광주 시민들이든 좀 냉정을 되찾고 그 화해의 길을 찾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서 정부는 계엄사령부는 특히 이런 경우에
이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추기경은 25일 윤공희 대주교에게 광주의 비극을 위로하는 편지와 구호금 1,000만 원을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뭐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로하고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모르는 그러니까 많은 희생자들이 났을 것 같은데 지금 신문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거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냐든지 이런 의미가 담겼고 무엇보다도 이제 진실이다. 진실이 뭐냐 하는 거. 왜냐하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방향 이렇게 되니까 진실이 뭐냐 하는 거. 추기경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은 철저히 묻혔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 또한 오로지 진실 그것이었습니다. 신군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북계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로 매도되고 현장의 잔악한 사실들은 조금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광주는 언론에 짓밟히고 계엄군에 짓밟히며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끝내 평화적인 해결을 향한 바람을 묵살하고 더 큰 무력을 행사하는 계엄군. 김신부를 비롯한 수습위원들은 목숨을 걸고 무력 진압을 나가서기로 합니다. 동이 트면 우리 어른들이 탱크 있는 데로 가겠다. 총맞이로 갈란다. 그래야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앞서서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총맞이로 갈 테니까 그러면 숨어와서 죽지 먼저. 우리가 먼저 죽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끝까지 사수해라. 만일에 우리를 죽이고 여기 오면 너희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라. 또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싸워라. 중무장한 탱크는 시민들을 위협하며 돌곡의 농촌진흥청까지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수습위원들은 금남로에 일렬로 서서 탱크를 향해 걸어갑니다. 언제 총알이 날아들지 모르는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양쪽 길 옆에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흙 주머니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 기관총을 딱 해놓고 우리를 고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2층에도 어떻게 올라가서 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M16 그것을 딱 우리한테 고르고 있어. 시민들한테 총뿌리를 대다니. 이들은 다시 협상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신군부. 그들에게 애당초 협상의 의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냐? 어떻게 너희들을 군인이라고 할 수 있냐? 너희는 말이야 우리에게 지금 살인자들 뿐이야. 살인자 그 이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광주 수습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살인자들이 광주 시내 얼씬거리지 마. 너희는 군인으로 안 보이고 살인마로 보이니까 얼씬하지 마라. 광주를 수습하려면 경찰들을 지켜. 너희는 이제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목포와 광주로 떠나던 고속버스도 어제 오전 9시부터 다니지 않고 정오까지만 운행해서 전라남도로 들어가는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판마저 결렬되고 김신부는 광주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곳곳에서 검문이 이어졌지만 서구적인 외모 때문에 외국인으로 착각해 군인들은 그를 놓아줬습니다. 그렇게
13번의 검문을 뚫고 나서야 그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엑소더스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쓴 말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기. 나도 광주를 탈출하는 엑소더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을 썼는데, 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 소명으로 알고. 그는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광주 참상에 대해 보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분노보다 슬픔이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신부가 없는 도청의 마지막 밤. 계엄군의 습격이 예상되자 어린 학생과 여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사수대들은 도청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날 그 다음날 새벽이면은 계엄군이 덮칠 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기를 놓고 귀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날 성당에 가서 신자들과 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눈물이 복받친지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그 심정을 정말 말로 하자면은 지금도 정말 그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새벽 5시 21분, 작전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 만에 도청 진압작전은 완료됩니다. 열흘간에 걸친 항쟁도 막을 내립니다. 생존자들은 도청 방화자, 총기 소지자, 특수폭도로 분류돼 군부대로 이송됐습니다. 계엄군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남북 계엄본부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본부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통곡의 밤을 보내고 시민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패배가 자명했던 싸움. 그들이 총탄에 산화하며 피로써 새기고 싶었던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것을 죽음으로써만 알릴 수 있었기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고한 이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신군부는 추악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6.25 30주년 담화에서 5.18 문제를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7월에 발표한 두 번째 담화에서는 5.18과 관련해 카톨릭 성직자들이 구속되고 미사가 방해되는 사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시민들 많이 잡혀갔을 때 8명이 잡혀 있었고 늦게까지 잡혀 있으니까 이제 김서영 신부 제일 오래 1년 반인가 징역사실 했지. 저비오 신부는 조금 먼저 풀려나왔고
처음에 8명 갔던 중에는 얼마 안 있다 나온 시비들이 몇이 있어요. 지금 그때는 뭐 워낙 많은 사람을 잡아갔으니까. 항쟁 이후 살아남은 이들의 상처를 닦아주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과 윤공희 대주교는 전두환을 만납니다. 이미 명노근 교수를 비롯한 3명은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구속자 가족들은 주교관을 점거하며 구명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양반은 오시면은 제한된 김추기경과 윤주교는 부디 극형만은 막아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3명 모두의 감형은 어려울 거란 회의적인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저녁 5시인가 6시에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3사람 다 이제 감염되는 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농성한 그런 효과가 어떤 의미로 났지. 엉뚱한 사람들이, 김대중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모자로 몰려서 그 사형 언도를 받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가 이르렀죠. 그때는 우선 그 목숨을 살리고 와야 하니까 직접 이 전두환 씨를 만나서 그들에 대한 구명 운동을 하고 세계 여러 군데서 또 교황청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구명 운동에 그 메시지가 오도록 선을 썼던 것은 그 추기경님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고마운 일이겠지요. 1984년 한국을 찾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정부의 만류에도 광주를 방문합니다. 아직 항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교황은 금남로를 행진하며 불의에 맞서 저항했던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로마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80년 5.18 이후 얼마 안 돼서 그 로마를 방문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에 알려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호소하고 동참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항쟁 이후 김수환 추기경은 권력의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민중의 편에 서서 시대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의 죽음으로 60항쟁이 일어나고 경랑의 물결 속에서 추기경은 시대의 어른으로 정신적 지주로 함께했습니다. 교회 사목 헌장이 그게 참말이 그 기쁨과 희망, 슬픔과 은혜 사람들의 그것은 곧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바로 그것이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더욱 그렇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정말 슬퍼하는 사람은 함께 슬퍼할 줄 알고 고통을 겪는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그런 마음을 교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가. 한파가 몰아치던 2009년 2월 추기경은 87세를 일기로 선정하셨습니다. 명동성당엔 추모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세례에 물로 씻으시고 견진의 성유를 발라주신 추기경 김스테파노를 성인들과 함께 보핀이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그에게 종교, 정치, 신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그를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참혹하게 짓밟혔던 곳. 추기경에게 5월은 무엇이었을까요?
33번째 맞는 5월. 김 신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게구나. 뜨거운 동지애를 나눴던 홍남순 변호사. 그가 떠난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미안하지. 죄스럽고.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왔잖아. 예? 1년에 한 번씩 5월이 되면 또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산자의 의무라고 할까? 그 상자의 멍에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성묘하고 또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희생자의 영정을 모아놓은 봉안소. 아직도 이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은 듯합니다. 오욕의 역사. 죽었어도 이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다시 5월 광주의 십자가를 나눠지려고 합니다. (80년 5월) 고통받는 민중들 편에 섰던 것처럼 여전히 산자의 몫에 응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이 미사는 80년 5월에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5월의 영령과 유가족, 또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들과 한을 풀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5.18 참사로 인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순환 후 부활했지만 광주는 죽었어도 3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에서 깨어나 부활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추기경은 말합니다. 추기경의 5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